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비즈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고 외국인이 오늘도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6% 성장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양호했지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등 투자 부문의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는데 올 들어서만 낙폭이 이제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급락 장세의 원인과 향후 전망,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6%로 나오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2.9%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의 목표치 2.7%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장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휘청거렸습니다. 오늘도 연저점을 다시 세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오늘도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전 한때 2033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 역대 코스피 최고치인 2607선과 비교하면 9개월 사이 22%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종가는 2063선까지 반등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2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외국인이 3,6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엿새째 팔자를 이어갔고 개인도 2,8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672선까지 급락해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고 종가는 686선으로 어제보다 1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덩달아 원달러 환율도 5원 70전 올라 1,138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외적인 부분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4.4%나 폭락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적인 여건이 나쁜 데다 국내 성장률도 두 분기 연속으로 0%대 부진을 이어가는 등 대내외 상황 모두 우리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오늘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는데 한은은 국내 경제의 기본 체력과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면서도 대외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변화를 자세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난 3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0.6%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 부진이 이번에도 직접적인 성장률 부진의 이유였습니다. 김한정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400조 2,346억 원으로 2분기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1분기 1%로 깜짝 반등했던 성장률은 2분기에 0.6%로 다시 꺾이더니 3분기에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수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제자리거나 뒷걸음질 쳤고 특히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설 투자는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설비 투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도 5.3% 줄면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2.7%로 낮아진 연간 성장률 목표치 역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7%로 금년도 성장률을 추정했었는데 그 수치가 나오려면 0.82% 이상 나오면 2.7%가 나오게 됩니다. 부진한 고용에 투자마저 멈춰버리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길목에 들어섰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위원회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안정된 취업과 주거 환경 조성, 돌봄 부담과 교육보험을 분산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해야 이런 일자리 부분이 관련돼서 20, 30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처음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급매물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7억 중반 안팎에 한 1억 1, 2천 떨어졌고 자동차처럼 일산과 대책발표가 그 이후로 최고가 찍고 거래가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송파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매매 문의는 거의 사라졌고 1억 원 이상 떨어진 가격에 드물게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거래도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평수 34평, 적은 평수가 19억 2천까지 갔는데 지금 정확하게 18억에 최근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1억 2천 가까이 떨어졌죠. 9.13 발표하고 호가는 1억 정도 내려갔고요. 근데 1억 내려간 금액도 사실은 매수세가 붙지는 않고 있어요. 거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이번 주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의 집값은 3,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14주 만에, 서초구는 18주 만에 0.02%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꺾였고 송파구도 15주 만에 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9.13 대책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서울 집값이 강남 3구를 시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3% 오르는 데 그쳐 7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지난 3분기에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현대차가 3분기 실적 안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가까이 감소한 수치인데요. 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0년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조 4,337억 원으로 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060억 원으로 67.4% 줄었습니다. 이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많이 안 좋은 거라면서요? 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보다 70%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회사 측은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했고 또 글로벌 무역 갈등과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월드컵 마케팅 활동과 에어백 리콜 관련 비용 역시 이번 이익이 감소한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회사 측은 3분기 일시적 비용을 털어낸 데다 SUV 판매가 견조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4분기부터는 수익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출시한 수소 전기차 넥소가 세계 최초로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 최고 등급인 별 5을 받았습니다. 넥소는 성인 탑승자와 어린이 탑승자 안전성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액이 11조 4천억 원,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으로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은 좀 주춤했지만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서 롯데건설이 2차 하청업체를 이용해 1차 하청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 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택시 기본 요금을 3,400원, 3,800원, 4,700원으로 각각 올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심야 할증 요금도 지금보다 1,800원이 오른 5,400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과 관련해서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의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명을 문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 자료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한 달여간 감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관계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장 많이 빠졌습니다. 장 상황부터 좀 여의도를 연결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많이 빠져서 일단 오늘 상황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요. 예, 전일 미국 특히 다우, S&P 다 많이 2에서 3% 하락하면서 코스피 오늘 장중에 어쨌든 급락을 했다가 다행히 종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해서 오늘 사실 지금 현재 상해 증시 이제 좀 있으면 마칠 건데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보합권인데 한국 시장만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 좀 특이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은 또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올 들어 지수가 오늘까지 해서 20% 이상 빠졌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이른바 약세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지수가 작년에 반도체 덕택에 박스권 타입에서 이제 좀 강세장이었다면 올해는 다시 여러 가지 재반 여건 때문에 어쨌든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또 어쨌든 낮아진 박스권을 재차 다시 이탈하는 그런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오늘도 3천억 넘게 팔았고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이상 팔았고 또 최근 6거래일째 순매도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외국인 매도는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일부 캐치펀드 같은 경우 클로징하는 물량도 있고 지금 월 기준으로 4조라고 해도 그게 정말 경제 위기를 우려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에서 20조씩 파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외국인 매도를 정말 그 글로벌 증시에 본격적인 이제 어쨌든 침체로 그거를 대변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큰 하락 원인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는 지금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추가적인 매도 규모는 현재로서는 확신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특히 내년에는 MSCI 특히 이머징 쪽에 좀 변화가 있어서 한국 주식보다는 중국이랑 중남미 쪽으로 조금 리밸런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수급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중남미 쪽으로 리밸런스 된다는 말씀은 우리 쪽에서 주식을 빼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르헨티나가 MSCI 이머징에 포함이 되고 또 상해 A 증시 이런 쪽도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기계적인 매도가 2019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물량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매도는 아직까지 현재의 매도 규모로는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좀 많은 분들이 2000선 유지할 수 있겠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00선을 유지하냐 아니면 2000선을 깨고 내려가서 빨리 복원하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라는 게 지수라는 게 강하게 어느 순간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 2000선을 깨질 수도 있겠죠. 다만 펀더멘탈 이상이 없다면 2000선을 빨리 회복할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2000선을 빨리 회복할 정도의 펀더멘탈과 체력은 여전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가고 우리가 몰랐던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연결고리가 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나온 거고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거기다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진 거는 이제 실물에 그게 영향을 줘서 기업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에 하락의 가장 근원이 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봉합이 되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또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2000선의 의미보다는 2000선 이상이 현재 펀더멘탈에서는 오히려 더 맞는 지수대다. 그렇게 저희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장중 2000선이 무너지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저희는 뭐 매도도 매수도 굳이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같이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얘기를 좀 살짝 해보면 좋겠는데 뭐 지금부터 물론 시작입니다만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 각각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가장 긍정적인 거는 주식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뭐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네. 뭐 PBR로 봤을 때 코스피 자체가 이제 0.9배이기 때문에 무지 싸다는 게 제일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2기가 실질적으로 뭐 매크로상의 시스템이기보다는 무역 분쟁에서 생긴 좀 약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해소되면 또 바로 반등이 되는 그게 긍정적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부정적인 거는 한국 시장이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했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한 주도주가 없다는 것. 새로운 주도주 탄생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오늘 장까지 보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기간별 투자 주체별 매수 동향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개인이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장에서 특히 이미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같이 동반해서 투매에 참여하기보다는 지금 순간에서는 좀 냉정하게 현재 펀더멘탈에 대한 점검을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조금 더 펼쳐서 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글로벌 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앞서 노은창 센터장도 외국인의 최근에 이런 순매도 특히 이달 들어 4조 원 순매도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얘기하시네요. 예,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만 지금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은 오늘만 좀 빠졌지 계속 사 들어갔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가 하락의 핵심 요인이 이 외국인의 이탈인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과연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하고 있느냐, 엑소더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한국이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가 됐다라고 그러지만은 오늘 어떤 신문에 그렇게 썼더군요. 네. 예. 그러지만 이거 현재 지금 4조 정도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예. 4조 정도 빠져나간 것은 그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20조, 30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것은 한꺼번에 이 한국을 시장이 떠난다. 외국인이 떠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 이 일각에서 오해가 하고 있는 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글쎄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미국은 금리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한국은 최근에 스테이 동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연방 기준금리가 지금 2.25%, 그 최고금리가 2.25%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1.50%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최고금리 기준으로 볼 때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게 마치 한국은이 또 최근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높아지고 한국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데 지금 오늘 일본 증시도 떨어졌고 중국 증시도 떨어졌거든요. 최근 일주일간 전반적인 약세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6%, 7% 되는데 그럼 중국에서는 왜
이 자금이 빠져나갑니까? 오히려 중국으로 자금이 확 들어가야죠. 예, 금리만이 문제라면. 예.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지금 기준금리가 0%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죠. 그런데 일본의 그 자금이 한국만큼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금리가 자금을 이동하는 돈의 값이기 때문에 한 요인은 되지만은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는 예. 거죠.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이런 돈은 금리 몇 푼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돈이 아니고 예. 또 금리뿐만 아니라 거기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도 봐야 되고 그렇죠. 또 환율 그밖에 다른 기대 수익률 이런 걸 다 같이 감안하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것은 예. 이것은 그냥 이유를 댈 수 없으니까 어거지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과하게 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예. 식의 좀 부정적인 한쪽만 가지고 보는 해석이라는 예. 말씀이신데 그러면 원론적으로 가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예, 우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거의 동조화 현상. 미국은 최근까지 안 떨어지다가 미국마저도 지금 일주일 전부터는 지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거시경제를 지표를 보더라도 특히 우리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에 내막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 총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사상 최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마당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굳이 의도적으로 돈을 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국내적으로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인가 뭔가를 하면서 국내 내부적으로 좀 경제 주체들 간의 마찰도 많이 생겼고 네. 또 실제로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지수 같은 게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예.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의 지금 심각한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 전 세계적인 요소, 특히 미중 이 무역 전쟁에서 미중 무역 전쟁 생긴 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장기전으로 끌어가겠다. 예. 예,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나가겠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붙어봤는데 중국이 전혀 지금 밀리죠. 양보하는 예. 태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중국 경제에 별로 타격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래 그러면 관세가 한 2, 3년 정도 가면 그때 가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겠지. 그런 어떤 강공의 발언들이 나오니까 이게 관세 전쟁이 마치 1929년에 대공황 상황 때처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 불안감, 그 공포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공포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현찰을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찰을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주가가 덜 떨어졌을 때 주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주식을 빨리 팔아서 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예. 방금 앞에 이 인터뷰에서 우리 돈이 아르헨티나로 좀 간다라는 그런 조짐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아르헨티나에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죠. 나쁜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습니까? IMF가 구제금융을 신속하게 해주면 그동안에 폭락했던 이 아르헨티나 페소와 가치가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자금주에서는 그것을 일부 네.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가는 자금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돈을 빼서 아르헨티나를 간다? 이것은 넌센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화 알겠습니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미중 무역 갈등의 불안하니 일단은 현금화하자라는 측면이 강하다. 공포.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입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박사님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그 얘기 좀 해보죠. 미국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면 미국 경제도 이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니까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미국 경제 지금 생각보다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 종합 점수를 준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닐까. 특히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60년대 이후로 미국 경제는 가장 좋다. 지금 미국 경제 실업률 3.6%로 떨어졌죠. 성장률 4%. 성장률 4%와 실업률 3% 거기다가 물가는 2%대 이런 정도 이걸 흔히 골디락스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경제가 좋으니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역시 미국 주가가 왜 떨어졌냐. 지금 트럼프가 이번 중간 선거에
자기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서 그렇죠. 모든 성부수를 띄우고 있는데 중국과의 전쟁이 덕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전쟁 분위기를 계속 긴장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으니까 당하기 전에 좀 현찰로 가지고 있자라는 그런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하에서 스파이 칩 나왔죠. 그동안에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데 기술주라는 게 애플 같은데 이런 데가 지금 시장이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도 나스닥이 4%나 떨어졌죠. 그런데 미국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장 마감 이후에 미국은 2시간씩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간 후 거래를 2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또 상승분을 또 많이 했어요. 하락분을.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도 최근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게 뭐 계속해서 간다는 보장이 없고 좀 미국 경제도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제만 왜 이렇게 유독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가 유독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미국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발 금융위기였거든요. 예. 미국이 폭삭 내려앉은 거란 말이죠. 그 다른 나라들은 사실 미국의 유탄을 맞았기 때문에 쇼크가 미국보다는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미국에 살았었는데 미국으로서는 대공황 이후에 사실 제일 큰 경제 공황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한 많은 예. 기업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리만 브라더스도 무너졌고 물론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주식을 다른 데 넘겨가지고 소생은 했지만 예. 그래서 미국이 제로 금리를 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른바 채권을 막 사들이는 양적 완화도 정책을 했죠. 예. 마니타리 이즈니스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스퀴즈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 구조조정의 효과가 이제 미국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만큼 구조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심각하지도 않았고 예. 그런 구조조정이 나타나던 차에 미국 금리가 낮을 때 미국을 떠났던 돈들 그 돈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죠. 거기다가 불을 질른 것이 전 미국 경제가 저는 좀 과잉 내년 2, 3년 후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되는 마당에 과열 조짐 있는데다가 세율을 드래스틱하게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35% 세금을 22%로 내렸단 말이죠. 이건 네. 거의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 미국 기업들은 세율 인하에 혜택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것을 지난번에 제리드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 이 시장 조절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좀 적었는데 제롬 파월이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조금 서툰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여러 총체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되면은 우리 주식시장 지금 상황이 사실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주가가 최근 한 몇 년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면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좀 쇼크를 받는 그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3분기 GDP 동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저도 언론계 생활을 좀 했지만 이 선정주의적 보도 0%대 성장을 했다. 뭐가 0%인가?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0.6%를 성장을 했는데요.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전분기 대비를 했는데 이것을 전년 동기 대비를 전분기 대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0.6%라는 건 사실 4를 곱해주고 계절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 이상 성장한 거예요. 실제로 전분기 대비로도 보면 2% 이상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마자 이 10월 달에 국민들을 놀게 해준다고 해서 10일간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게 10월 초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물량이 9월 달에 앞당겨서 GDP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저효과로 해서 엄청나게 높았는데 올해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GD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작년 4분기 GDP가 마이너스 0.2 성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추석 연휴 노는 효과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물론 경제가 지금 뭐 잘 나간다.
호황기다, 회복기라고 하는 경제 기획재정부의 그 그림북,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레토릭. 예. 경제가 조금 다운을 하고 있어요. 예. 소득 주도하면 성장한다.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망할 수준이다. 이거는 이것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오늘 나온 3분기 성장률 얘기를 가지고 우리 경제 전반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어서 내년 얘기까지 뒷부분에 가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나오셨고요. 단국대 김태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성장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총평이라고 그래야 되죠. 간단하게 일단 한번 나는 요거 이거다 이렇게 말씀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전년 동비 성장률 2.0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2.0도 사실은 4.4 5입해서 2.0 같아요. 1.9 한 6점 나온 것 같아요. 1.96 정도. 네, 근데 이제 반올림해서 2.0인데 이게 1.96이냐 2.0이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따라서 저는 전년 동비 2.0%는 아마 최근 거의 뭐 한 10년 가까운 내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금융 이후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충격입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지금 이제 거의 외환 위기 수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선은 투자, 소비 이게 가장 최악으로 지금 닿고 있고, 수출 경우는 좀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효과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정부가 어저께 대책 발표한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 동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쇼크는 좀 오래 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마침 말씀해 주셔서 이따가 따로 어제 나온 대책 내용과 좀 연계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지금 이제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 얘기를 일단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가장 집적으로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 이번에도 투자죠. 네, 건설 투자하고 설비 투자. 네. 그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투자는 우리가 뭐를 명심하셔야 되냐 하면 기계라는 것은 1년 가만 놔둬도 이게 뭐라 그럴까 감가상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10년 수명이라고 하면 1년에 10%가 그 효력이 떨어진다, 약효가 떨어진다고 보면 10% 투자가 되어야 작년에 그 수자를 유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0에서 20% 투자가 되면 그냥 작년에 그 기계 수준이 유지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마이너스 뭐 거의 10%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감가상각에 더해서 7% 감소한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는 거의 한 20% 정도의 그 생산 능력의 설비의 능력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특히 설비에 대한 앞이 투자를 캄캄하다 이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얘기네요. 또 하나가 이 설비 투자 쪽에 사실 수치상으로는 설비 투자보다 건설 투자 쪽이 더 나빴잖아요. 건설 투자가 이렇게 나쁜 것도 뭐 외환위기 처음이라고 가장 낙폭이 컸다고 그러더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건설 투자 부분은? 매우 심각한 거죠. 사실은 건설 투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토목 투자, 토목 건설. 이 부분은 주로 SOC 사업이랑 관련이 됩니다. 뭐 도로 건설, 뭐 그렇습니다. 다리 놓고 이런 거죠. 네, 네. 예. 근데 그건 뭐 무슨 정부 예산이랑 직결되는데 그렇죠. SOC 예산을 대폭 지금 삭감을 해버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설 부분에서 주택도 있습니다. 근데 주택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정책이 서서히 짚어졌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공급을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뭐 건설사가 뭐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외환위기 수준 정도로 건설 투자가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투자의 이 두 파트, 가장 중요한 두 파트에 대해서 각각 두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 투자 부진 얘기는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투자 부진을 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 정부가 대책을 좀 몇 가지 관련돼서 민간 투자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요거랑 연계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뭐 그게 촛불 혁명이든 무슨 혁명이든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0년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조금 의외로 의외인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죠. 이게 친노동 정부고 상당히 진보적인 정부다. 예. 이게 들어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을까요? 아, 박근혜 이명박 정부랑 다 똑같은 스탠스일 거니까 뭐 그냥 경제 분위기는 그냥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앞으로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앞섰을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투자 수치를 보면요. 예. 투자 수치를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기점을 해서 그 작년 2분기인데요. 해서 투자가 확 꺾였습니다. 물론 반도체 투자가 작년 3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긴 했지만 그걸 빼고 보면 저는 투자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죽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민간 비즈니스 쪽에서의 불확실성 또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투자를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근거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뭐 이자율이랄까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드려 주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투자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직 전환 등등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부담을 키운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업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겠구나. 예. 그러면 여기서 오래 하는 것보다는 빨리 걷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접든지 해야 이런 심리가 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그 투자를 살려서 한국에 성장을 하려면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놔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태희 교수님. 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한테 기존 정부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불안감도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 또 경기적인 그러니까 지표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순환이 좀 뭐 순환 사이클이 좀 뭐 하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제조업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 신성장력을 못 만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투자가 좀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사실 정반대인데요. 이제 경기적인 요인이거든요. 근데 경기적인 요인으로 보면 세계 경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이 잘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도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도 또 투자를 하고 이게 정상이죠. 예.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는 잘 나가는데 우리는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 때리기 정책이 너무 강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대책으로 내놨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업 투자하는데 가장 요구했던 부분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예. 어제 사실 규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풀 거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됐던 거고 앞으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앞으로 그거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뭐 내놓겠다고는 했는데요. 네, 그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왜? 지금 대충 이야기는 들어보면 이제 집권 여당에서 그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다못해 카풀 하나도 못 푸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또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해외로 자금 유출이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급증해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나가? 서비스업이 그렇게 많이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로 자본 유출이 과거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방위로 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 이게 또 한국에서 이 기업 못하겠다. 사실은
외국 나갈 돈이 한국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예. 그 돈이 해외로 나가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명하게 그림을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주고 집권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기업을 다시 되돌리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말을 하고 집권여당은 딴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사실은 정부 대책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52시간 근무 제도에 따른 어떤 뭔가 좀 보완 관련돼서 이제 탄력 근무제를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현재 3개월짜리를 6개월 내지 12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해석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김동연 장관하고 청와대하고 정책 그 견해가 다른 거는 뭐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동연 장관이 주장한 게 먹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네. 따라서 김동연 장관이 나는 이것을 탄력근무제를 3개월에서 뭐 6개월, 1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와대 실장한테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자리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언론에 대놔놓고 뭐 나는 6개월입니다. 12개월입니다. 한들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심한 말로는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김동연 장관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탄력근로제가 빨리 정착을 해서 보완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면 뭐 3개월에서 자기는 연장,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결국은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청와대도 그렇고요. 특히 뭐 집권여당 쪽에서는 아예 그냥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뭐 인터넷 은행하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탄력금 문제, 심지어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 영세 기업들 이거 좀 차등 적용하자. 그 단칼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기업들이 희망을 못 느끼겠구나. 지금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아주 정말 참 딱 벼랑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줄 생각을 안 하고 차등 적용 안 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정부가 아직 너무 지금 태평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보는 거죠. 그게 진짜로 쇼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요. 그 동안에 정부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들, 이를테면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놨던 이런 정책들이 바뀐다면,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도 대거 늘리고 일자리도 대거 이렇게 창출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을 바꾼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는 거죠. 지금 이번에 사실 발표가 이게 어제 발표한 걸 보면요, 소득주도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어제 그랬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야 소득주도 성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면 그거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대책을 보면 질 좋은 일자리에 질 좋은 건 하나도 없고요. 2개월짜리 임시직 5만 9천 명이니까 그런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전혀 와닿지도 않는 대책이었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거고. 왜냐하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산림, 휴양, 관광 특구를 올 연말까지 지정하고 선정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민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연내 추진하도록 한다. 연내 마련하도록 한다. 연내죠. 전부 연내예요. 이런 발표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놓고 발표 좀 하세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정부가 발표하는 그 발표는요, 또 연내 뭐 이러겠구나. 좀 굉장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성장률에 가장 좀 타격이 큰 성장을 끌어내는 요소가 투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투자를 늘리려면은 좀 어떻게 좋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두 분 말씀대로라면은
기존의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필요하고 또 연내 뭐 내년 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빨리 당장 실행을 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네. 액션을 내놔라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때로는 뭐 이 지난번에 최저임금 부분도 좀 유연하게 갈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 근로시간 제도도 조금 유연하게 좀 접근하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당 내에 있어 가지고 이른바 강경파들. 예. 이 강경파들이 분명히 이건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우니 만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좀 기도 살리고 예.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 부분에 있어가 잘못된 거는 폐기한다. 이 시도를 보내야지 그때 이제 기업들이 그래 조금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뭔가 신호를 좀 그렇습니다.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요번에 이제 이 성장 그 내용을 봤을 때 원래 예상됐던 거지만 정말로 제가 막상 보니까 실망스러웠던 거는 뭐냐 그러면 그나마 성장률 0.6% 하면서도 그게 기여는 정부 지출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정부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는 세금 많이 거뒀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기업의 투자는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 이만큼 늘릴 때 기업 투자는 이만큼 줄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 이게. 진짜로 경제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정부 지출을 막 확장하는 데 아니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게가 소비를 늘리도록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 부분 말이죠. 너무나 난폭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쪽에서 가계 부분에서 돈을 좀 써야지 소비가 올라가는데 소비를 완전히 부동산 정책 가지고 지금 눌러버린 이런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기회에 전반적인 예. 정책 기조를 청와대랑 당이랑 정부랑 진짜 의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올해 성장률이 뭐 하는 목표치 2.7%, 정부 목표치 2.9% 달성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수치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오래전서부터 성장률의 무의미성 이게 우리 실생활하고는 전혀 그렇죠. 괴리된 체감도는 구름위의 떨어지니까요. 그 수치라고 봐서 뭐 2.7% 성장도 못할 뿐더러요. 실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경제 그 체감 경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네. 교수님. 연말에 정부는 이제 항상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네. 내놓잖아요. 네. 지금 아마 그 작업들을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상황이 좀 올해부터 어렵다는 걸 감안해서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규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규제에 관련돼서 대통령 말씀 말고도 집권 여당이 분명히 해야 된다. 왜? 집권 여당에서 지난번에 하다못해 이틀에 은행하는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책실장과 네.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부총리 사이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컨트롤 타워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일사불란한 면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맨 싸우는 것 같아. 자기들은 안 싸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갈등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경제팀 전면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세수는 세푸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 당의 수뇌부들 그리고 특히 예. 강성 이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당신 어떡할 거야 이거 협조할 거 안 할 거야 약속해. 그렇게 한 예. 다음에 전면 이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제가 예. 볼 때는 시장에 가장 큰 신호를 주고요. 아까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팀 개각까지 전면 개편해야 돼요. 전면 개편까지 전면 지금 개편해야 우리 김 교수님은 네.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신 교수님도 뭐가 좀 방점이 지켜야 될까요? 저는 엊그저께인가 대통령께서 한상을 만나서 업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는 안 업어주시나요? 그리고 50년, 60년 전에 전쟁에서 사망하고 뼈를 60여 년 만에 발견한 그 박모 상사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무거운 어깨를 지고 가는 중소자영업 650만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따뜻한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사실은. 경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래서 어려운 현장에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곳에 내가 누구보다도 동참을 하고 있다 하는 네. 이런 어떤 위로를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삼성 만나고 이재용 만나고 SK를 만나시는 것은 하시면서 현장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만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전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그렇게 하도록 빨리 해서 우리 서민 중소자영업자들의 희망을 조금 살려주는 일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직접 좀 그런 현장에 조금 더 대통령이 이게 참 대통령이 참 그게 다 참 몸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일수록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조금 그렇죠. 뭐 위로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오늘 어려운 주제 가지고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